시인 예체에 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일요일 오후 1시 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혼돈으로부터의 명령. 예이츠는 인간의 비극에 정면으로 맞섰지만 그의 비실험자들만이 아니라 그의 형태도 증명되었다. 그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시인이었다고 스탠포드 대학의 창의적 글쓰기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더블린 태생의 시인 에반 폴란드가 말한다. 예이츠는 20세기 서정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그는 특히 후기 작품에서 스탠자의 임무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서정적인 페르소나를 19세기 말엽의 부드러운 집중력과 감상적으로 성장시킨 페르소나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폴란드는 예이츠의 주요한 유산이자 시를 읽거나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이츠의 주요한 유산과 본보기는 그의 후기 작품에 대한 강박적으로 인간적인 증거라고 말하는데, 이는 20세기 동안 그리고 꽤 간단히 나이를 먹는 것의 산물이다. 초창기 시에서 영웅주의와 강인함을 자축한 시인으로서 이런 변화는 후기 시에서 매혹적인 성장의 호로 변모한다. 그는 점점 시인이 줄고 점점 늙어가는 사람이었다. 이 무적의 시인과 연약한 인간의 결합은 낭만주의와의 급진적이고 전복적인 결말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인하고 설득력이 있고, 강인하고 설득력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새로운 가사를 만들었다. 그 업적의 날씨와 함께 우리는 아직도 시문가와 독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인 평론가 하버드 교수인 스티븐 버튼은 예이츠를 지금도 시인들에게 좋은 모델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신화에 대한 통로와 근면하고 의식적인 공예의 모델, 사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명백한 정치 시인, 어떤 면에서는 퇴보, 어떤 면에서는 초현대적인 등 모순된 많은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를 쓰는 시인은 대부분 그 정치판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예이츠는 시를 쓰는 사람이지만 정치판에도 나갔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시인이면서 또 정치판에 나갔던 사람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이라는 그런 분이 그 시를 쓰는 사람이었었는데 정치판에 나가서 정치를 했다. 뭐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또 문화부 장관까지 했었잖아요. 문화부 장관을 지낼 때 북에 가서 이제 김정은이도 만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컬트라는 게 나옵니다. 예이츠는 철저한 불가지론자였던 아버지의 세계관에 만족하지 못하고 청년 시절부터 신비 철학, 아일랜드의 신화와 민담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두 가지 의미 있는 사건이 그가 20살이던 1885년에 일어났다. 대학 교지에 처음으로 자신의 시를 게재한 것이 첫째였고, 더블린 헤르메틱 소사이어티라는 단체를 설립한 것이 둘째였다. 당시 학교 급부였던 찰스 존스턴, 조지 윌리엄 러셀과 함께 설립한 이 단체는 처음에는 신비학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예이츠를 비롯한 회원들이 신지학자 모히니 채터지를 만나고는 이듬해 더블린 헤르메틱 소사이어티는 신지학회 더블린 집으로 바뀌었다. 아버지 사업이 신통치 않은 차 예이츠 가족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더블린을 떠나 런던으로 이주했다. 예이츠는 때를 놓치지 않고 런던에 있던 신지학회에 가입하여 헬레나 블라바츠키 여사를 만난다. 예이츠는 주기적으로 블라바츠키를 만나 신지학에 대해 많은 것을 익혔다. 예이츠의 오컬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이들은 그가 블라바츠키 등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추종했던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나 예이츠가 신지학회에 가입한 이후의 활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이츠는 기본적으로 회의주의자였다. 자신만만하고 지적인 청년이었던 그는 자신이 직접 시험해보지 않은 것들은 쉬이 믿지 않았다. 예이츠는 블라바츠키 진실성부터 그의 가르침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모든 것에 거침없이 의문을 제기했다. 신지학회 내부에서도 충돌도 잦았다. 논쟁하기 좋아하며 가끔 거만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의 성격도 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예이츠는 가입한 지 2년 후인 1889년에 신지학회를 탈퇴한다. 예이츠와 오컬트의 관계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를 한 수전 그라프 박사는 그가 신지학회를 탈퇴한 이유에 대해 신지학회의 가르침에 의문을 표하는 실험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썼다. 예이츠는 22살 때이던 1887년 대형 박물관에서 맥그레거 매더스라는 신비학 연구가를 만난다. 매더스는 독일어와 라틴어, 히브리어 등으로 쓰여진 카발라 및 마법 관련 서적들을 처음으로 번역하여 영어권에 소개하는 공헌을 세운 인물로 예이츠에게 자신을 비롯한 3명의 신비학 연구가들이 갓 창설한 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1890년 3월 예이츠는 매더스의 초대에 응해 그의 단체에 정식으로 입회했다. 바로 20세기 신비학의 융성에 신지학회에 못지않은 공헌을 했으며 서구 마법의 역사를 논할 때 결코 빠지지 않은 황금여명회였다. 황금여명회에 입회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 등을 표현하는 각자의 모토를 선택하곤 했다. 예이츠는 데모니스트 데우스 인보수스를 자신의 모토로 선택했는데 이 문구는 예이츠에 대한 큰 오해 하나를 낳았다. 통상적으로 이 모토는 악마는 신의 다른 이름이다 등으로 해석되곤 했는데 때문에 예이츠가 황금 여명회에서 악마 숭배를 했었다는 지적이 숱하게 나왔다. 그러나 수전 그라프는 라틴어에서 악마를 의미하는 단어는 데몬이 아닌 디아볼루스이며 이렇게 하여튼 반전을 뜻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영문 단어도 내가 너무 배운 지 오래돼 가지고 내가 또 영문학 전공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데몬의 라틴어 원형은 대몬으로 직관이나 통찰력, 영감을 제공하는 정령을 뜻한다. 이 정령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신과 대화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여겨졌다. 이 라틴어 단어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어가 바로 다이몬이다. 평론가이자 시인인 버지니아 무어는 예이츠에 대한 평론서 유니콘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현실 추구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크라테스가 내면의 소리라는 뜻으로 썼던 다이몬은 양심보다 높은 차원의 자아, 본인과 연결된 어떠한 신 등으로 다양하게 풀이되었으며 결코 사악한 존재를 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예이츠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여기서 다이몬은 그에게 지구의 반대편에 속해 있는 수호령을 의미했다. 황금 여명의 사상의 근간이자 예이츠의 시적 심상에도 큰 영향을 끼친 크리스천 카발레에 비추어 보면 지구의 반대편이라는 표현이 뜻하는 바는 더욱 분명해진다. 지구, 다시 말해 세상은 신의 빛이 가장 타락한 곳이고 지구의 반대편은 신의 빛이 시작된 근본의 자리, 바로 신의 세계를 뜻한다. 따라서 예이츠의 데몬 또는 다이몬에서는 그리스어 원형인 다이몬은 악마가 아니라 인간과 신을 매개하는 수호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이츠는 말이죠. 이 신비주의에 많이 빠져들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이츠는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이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흥미를 가졌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신비주의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의 제임스 올리의 설명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저서 뿌리와 꽃, 예이츠와 융의 영원 철학에서 예이츠의 다이몬 개념이 플라톤에게 유리한다고 분석한다. 파이돈, 국가, 향연, 티마이오스와 같은 대화편에서 플라톤이 언급하는 다이몬은 천계와 지상 사이에서 사는 작은 신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예이츠는 말이죠, 신비주의에 빠져들고 점성술 이런 데 빠져들다 보니까 이 뭐 악마라든가 뭐 이런 신 이런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많이 집착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천상계 뭐 이런 신비주의적인 개념에 많이 빠져들었다. 영어에도 이와 비슷한 단어가 남아있다. 흔히 램프 유종을 의미하는 진이 있다. 이 단어는 천재성이나 재능 등을 뜻하는 진이와 연결된다. 비범한 재능, 천재성은 어떤 정령의 신의 세계로부터 선택된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믿음이 이 단어에 남아있다. 예이츠 또한 같은 생각이었다. 예이츠에게 예술 창작의 원동력은 이러한 신적 존재와 연결되어 얻은 영감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영감이 떠오를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지만 예이츠는 영감을 받기 위해 직접 움직였다. 황금 여명회에서의 활동은 바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는 황금 여명의 마법을 연마하면서 투청, 투시를 경험했고, 그러니까 뭐 예이츠는 점성술, 그 다음에 투시, 투청 뭐 이런 데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딱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이제 뭐 과거, 현생, 미래까지 이렇게 투시한다는 투시를 경험했고, 영적 존재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그 메시지들은 종종 시의 소재가 되곤 했다. 예이츠는 1892년에 동료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법과 신비학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제가 마법을 꾸준히 공부하지 않았다면 제 블레이크 책에 단 한 단어도 쓰지 못했을 것이며 캐슬린 백작 부인 오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비의 삶은 제가 생각하고 쓰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을 지성에 대한 영성의 반란과도 같은 이제 막 세계에서 시작되고 있는 위대한 르네상스의 목소리라고 여겼습니다. 예이츠가 황금 여명회에 입현 이후 10년은 작가로서의 삶에서 가장 창작력이 왕성했던 시기였다. 평단히 이 시기 작품을 최고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이츠는 이 시기에 많은 작품을 썼으며 자신의 젊음과 샘솟는 영감의 희열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것이 진정한 마법의 효력이든 자기 체면에 의한 암시 효과이든 간에 예이츠는 시상을 떠올리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예이츠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바야흐로 영성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여겼고, 새 시대의 산파역을 하는 시인이자 사제가 되고자 했다. 그러나 1900년에서 20세기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파국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그 예이츠의 초기 시는 한 여자를 사랑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사랑에 대한 감정, 뭐 아일랜드의 풍경 이런 게 초창기의 시를 구성했다면은 예이츠의 후반기 시는 이렇게 신비주의, 뭐 투시, 투청, 그다음에 뭐 미래에 대한 뭐 투시 이런 신비주의적인 이런 생각들이 후반기 예이츠의 시를 창작하는데 많이 그런 게 밑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이츠는 샘솟는 영감을 만끽했지만 행복한 시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악명 높은 마법사 알레이스터
크로울리가 조직한 조직의 균열을 가져왔고 황금여명회는 곧 공중분해된다. 이 황금여명회라는 이 신비주의적인 단체가 이제 공중분해됐다 이거죠. 환멸과 개인사의 슬픔이 더해져 예이츠는 한동안 창작의 활력을 상실했다. 이후의 10여 년은 잃어버린 창작력을 되찾기 위한 고통의 시기였다. 일주일 간격으로 자신이 사모하던 여성과 그녀의 딸에게 청혼을 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예이츠는 결국 현명한 아내를 만났고 자신의 창작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부활시켰다. 그래서 이 여명회라는 거, 황금 여명회라는 게 이제 이 단체가 해산이 되고 나서 예이츠는 심한 슬럼프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한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시를 쓸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아주 심한 슬럼프와 이렇게 빠져 있을 때 그때 그 아내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때서부터 다시 시를 쓰고자 하는 창작열이 다시 불타올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예이츠는 아내와 함께 섹스 마법을 실행하면서 창작의 새로운 활력을 얻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섹스 마법. 참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 섹스 마법. 이 장수, 내가 어떤 섹스 마법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어느 일간지 신문이나 잡지에 보니까 120살 먹은 노인인지 그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장수한 그 노인을 인터뷰한 그런 언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20살 먹은 노인한테 가서 물어봤어. 장수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수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노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노인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인데 섹스. 자기 배우자와 아주 기막힌 섹스를 해라.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또 한 사람의 여자 노인하고 이렇게 인터뷰한 그게 있었어. 근데 그 여자가 한 120살 정도 사는 굉장히 고령자였었거든. 근데 그 여자는 결혼을 안 했었다는 거예요. 일평생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120살을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기자가. 그렇게 이렇게 장수한 그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그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섹스를 하지 말라. 자기는 섹스를 하질 않아서 이렇게 오래 장수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되는 거죠. 먼저 본 사람은 섹스를 많이 해서 장수했다고 말하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섹스를 하지 말라. 섹스를 나는 안 했기 때문에 120살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예이츠는 아내와 함께 이 섹스 마법을 실행하면서 새로운 시를 창작하는 그런 활력을 얻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아주 힘찬 섹스를 벌이면서 거기서 이제 시를 새로 쓰고자 하는 그런 창작 욕구를 얻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승열이가 결혼을 안 하고 또 평생 나는 어떤 여자를 깊게 사랑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닌 남자로서는 참 불행한 사람이로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승열이 걔가 불쌍한 애야. 내가요 나이 70이 지금 내일 모레가 70인데도 보세요. 내 얼굴이 얼마나 젊어 보입니까? 이 점퍼 짙은 곤색 점퍼가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나이 한 70대면 어르신 대우를 받고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막상 70이 되고 보니까 70에도 어린애입니다. 나 어디 나가면 어린애 취급받고 살아요. 이렇게 젊잖아요. 예? 그리고 이 점포가 굉장히 또 잘 어울립니다. 내가 전번 시간에 당뇨를 생각해서 내가 단 음식을 줄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단 음식을 줄였다 이런 얘기지 현재 당뇨 환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나이 정도 되면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근데 당뇨 환자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앞으로 당뇨병이 올 것을 생각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 음식들을 많이 줄였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지 지금 현재 내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당뇨병 없지. 아직도 내가 관절에 관한 건강식품을 먹는 것도 하나의 예방 차원에서 먹는 것이지 내가 아직도 관절염을 알아서 계단을 못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관절에 이상이 없죠. 당뇨가 없죠. 이렇게 젊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왜 그럼 이승열이 이렇게 젊은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나이 벌써 한 60 넘어서 한 70 가까이 되면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청년같이 보이는가? 난 그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젊어 보인다. 이렇게 난 젊음의 비결을 바로 이런 데서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요. 이 가족을 벌어먹이고 가족을 벌어먹이기 위해서 나가서 고생하는데 많이 늙어요. 사람이. 그러나 나는 내 한평생 가족을 벌어먹이느냐고 고생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죠. 내 한 몸만 생각하고 여태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벌어먹이기 위해서 고통받아 본 적 없고 내가 돈은 많이 못 벌지만은 그러나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돈에 대한 고통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나 하나만 먹고 살면 되거든. 그러니까 적은 돈이라도 그걸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벌어먹이기 위해서 발버둥 쳐본 적 없고 다른 사람을 벌어먹이기 위해서 고통받아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고 그 원인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내가 여태 혼자 살면서 나 홀로 내 한 몸만 생각하면서 여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원인 때문에 내가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젊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서전, 비극의 세대라는 그런 이에이치의 자서전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일본 만화 잔혹한 신이 지배한다와 노래 잔혹한 천사의 태제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테판 말라름의 다음에 폴 베르벤의 다음에 귀스타브 모로의 다음에 피비 드 샤반의 다음에 우리들의 시구 다음에 우리 모든 미미한 빛깔과 신경질적인 운율 희미하게 섞인 콘테르의 엷은 색조 다음에 무엇이 더 가능하겠는가? 우리 다음은 야만적인 신이 있다. 그에 대한 말들 현대에 있어서 최대의 신, 확실히 영어로 쓴 최대의 시인,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말, 그 말을 사용해서 시를 쓴 시인 가운데서 최대의 신, 이것은 엘리엇, 토머스 스턴스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예이츠를 극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인의 입장에서 예이츠를 이렇게 극찬한 것이죠. 역사가 그들 자신의 시대의 역사인 소수의 사람들 중 한 명, 그들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한 시대의 의식의 일부분이다. 이것도 역시 같은 시인이었던 엘리엇이 이런 극찬을 한 것입니다.
예이츠는 강렬한 개인적인 경험에서 보편적 진리를 표현했다. 이것도 엘리엇이 한 말이고, 예이츠의 작품들은 독자들의 도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면이 있기까지 하다. 이거는 셰이머스 신이라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정시 구세주, 이거는 W.H. 오든이 한 말이고, 가장 아름다운 시의 일부, 이것도 역시 W.H. 오든이 말한 것입니다. 예이츠는 오늘날 윌리엄 셰익스피어, 세뮤얼 존슨, 밀리 디킨슨이 중요한 방식으로 중요하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매개체가 페이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예이츠는 오늘날 영어로 글을 쓰는 모든 시인에 영향을 미쳤다. 예이츠는 지난 세기에 걸쳐 서정시를 재현했다. 그는 수세기 동안 어떤 사람의 결혼이나 출생, 대관식이나 죽음에 관한 시인이 이 시의 더 작고 더 얌전한 개념을 받아들여 우리 언어에서 가장 진지하고 가장 중심적인 종류의 시로 변화시켰다. 이런 예이츠에 대한 극찬을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론젠바우라는 사람인데, 이것은 미국 문학 비평가라는 것입니다. 예이츠는 오늘날 영어로 글을 쓰는 모든 시인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극찬의 말입니까? 20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이다. 이것은 BBC. 여러분들 영국의 BBC 알잖아요. BBC 방송. 이 영국의 BBC가 이렇게 평을 했다는 겁니다. 예이츠는 20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이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시인 중 한 명으로 널리 여겨진다. 예이츠는 그의 많은 시와 연극에서 아일랜드 전설과 영웅들을 등장시키며 그의 문화적 뿌리를 유지했다. 그는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고수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확고했다. 이러한 확신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엘리트주의라고 비판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위대함에 기여했다. 아마도 다른 어떤 시인도 예이츠처럼 당당히 한 민족과 국가를 대표할 수 없었으며, 그의 시는 오늘날 영어권 세계 전역에서 널리 읽혀지고 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시에서 울려 퍼지는 보편적인 언어로 자신의 삶의 지역적 관심사를 구현하여 번역시키려 했던 시인이었다. 내가 바로 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학에 진학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영문학을 전공한다면은 이 영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과목이 있냐면은 영미시라는 게 있습니다. 영미시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영문학과에 가면은 그래서 이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 필히 예이츠시를 영문으로 된 예이츠시를 이제 읽고 해석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미시 시간에 예이츠에 관한 시를 배운다, 이런 얘기죠. 그의 상당한 운율과 시적 표현력에 의해 강화된 그의 빛나는 수사학적 업적은 독자들로부터 폭넓은 찬사를 받았고, 특히 W.H. 오든, 스티븐 스펜더, 시어도어 로스케, 필립 라켄 등 동료 시인들로부터 폭넓은 찬사를 받았다. 시간이 지나도 그의 업적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이거는 미국 시재단이라는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이츠는 영문학의 아주 금잡탑적인 인물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문학이라는 그 분야에서 예이츠, 셰익스피어 이런 사람들이 아주 영문학의 참 위상을 높인 그런 사람들이다, 그죠.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만큼 그의 나라와 국문학에 독특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준 20세기 시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이츠의 다양한 스타일과 주제들은 그가 살았던 변화하는 세계를 반영했고,
그를 따라온 작가 세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한때 그의 생각을 통일로 망쳐놓고 싶다고 원했지만 그의 최고의 글은 삶의 완전한 복잡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 갈등과 이념적 모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39년 그가 사망할 당시 예이츠는 아일랜드에서 전국적인 사랑을 받은 인물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문학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 시재단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어권 시인 중 한 사람, 브리테니커 대백과사전, 아일랜드의 가장 위대한 시인, 데일리 텔레그래프라는 그런 언론에서 이렇게 평했다고 합니다. 고도의 예술적인 양식으로 전체 나라의 영혼을 표현한 영감을 받은 시, 스웨덴 할리먼, 노벨 문학상 선정 이유. 그러니까 예이츠라는 시인, 이런 사람들이 이 영문학의 영혼을 불어넣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예이츠 같은 그런 훌륭한 시인이 이 영문학의 영혼을 불어넣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거친 아일랜드 사람, 나는 그의 언어 사랑, 그의 흐름을 정말 사랑했다. 그의 혼란스러운 생각은 시인에게 딱 맞는 것 같았다. 열정. 그는 항상 오른편이었다. 그는 아름다운 시를 썼다. 친우와 아체베. 나는 예이츠처럼 되고 싶지 않았고 예이츠가 되고 싶었다. 존 베리맨. 이게 참 기막힌 문장인데, 예이츠처럼 되고 싶지 않았고 예이츠가 되고 싶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이츠를 흉내내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예이츠가 되고 싶었다, 이런 얘기죠. 참 재미난 얘기인데, 내가 예전에 그 학창 시절에 학생 잡지를 내가 구독했었다. 그 학생 잡지를 구독하다가 네덜란드 여학생과 이제 펜팔하는 그런 기회까지 얻었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학생 잡지를 구독하다 보면 지금도 내가 기억에 남는 시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5월 4월 하순에서 5월이 얼마나 그 황금의 계절입니까? 정말 그 실록, 아주 실록이, 연초록의 실록이 햇빛을 받아서 아주 눈부시게 빛나는 그런 황금 같은 계절이 바로 그 4월 하순에서 5월 그 기간이죠. 그래서 그 학생 잡지를 펼쳐보면 그 시가 여태까지 내가 기억에 남는데, 그 딱 학생 잡지 딱 표지를 이렇게 뚜껑을 열고 나면은 시가 나옵니다. 시가 나오는데 유명한 시인이 쓴 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이제 응모를 받아가지고 그 응모한다는 시를 응모한다는 광고를 내면요, 전 세계 전국의 학생들이 다 시를 난다긴다, 내가 좀 시를 제대로 쓴다는 자부심을 가진 학생들은 다 시를 한 편씩 써가지고 그 잡지사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 편을 선정해가지고 그 잡지에 실어주거든. 근데 딱 이렇게 뚜껑을 넘겨보니까 그게 아마 지금도 내가 5월호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끼도 얘기지만 5월이란 달은 1년 중에 가장 그 황금 같은 계절이거든요. 아주 실록이 금방 돋아난 그 실록이 햇빛을 받아서 아주 연초록의 그 빛을 발하는 그런 때다 그죠. 그래서 딱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나무가 울창하고 숲이 울창한 그런 정원인데 호수가 있고, 그리고 나무와 숲이 울창한 그런 정원이 나왔는데, 어떤 시가 나왔냐면, 그래, 내가 그 시의 구절을 아직도 내가 잊어먹지 않는데, 끝말이에 어떤 시귀가 나왔었냐면은, 나는 그냥 돌이고 싶어요, 나무이고 싶어요, 이런 구절이 나왔더라고. 그게 내가 지금도 아직도 그 잊혀지지 않는 한 구절인데, 그래서 이 5월에 한창 그 실록이 이 햇빛을 받아서 실록의
푸르름이 빛날 때, 그때 그런 그 실록의 푸르름이 빛나는 그런 풍경을 보면서 나는 그냥 돌이고 싶다. 나는 이 아름다운 정원에 그냥 돌이고 싶다. 그냥 나무이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기막힌 얘기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 19절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때 그 시를 써서 응모에 뽑혀가지고 그렇게 학생지에 나왔던 그 학생은 아마 지금쯤 뭐 훌륭한 그 시단에, 시문학에 아마 시인으로 등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5월에 그런 눈부신 정원을 바라보면서 그 정원에, 이렇게 눈부신 정원에 그냥 돌이고 싶다. 그냥 나무이고 싶다, 이런 얘기죠. 나는 위대한 시는 역사상 그 시점에서 시인의 언어를 가장 흥미롭고 복잡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젠 거의 100년 된 예이츠와 같은 시인을 읽으면 더욱 흥미진진하게 된다. 그리고 아마 아무도 그것을 능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다이앤 와코스키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거고, 셰익스피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이츠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의 주제이기도 했고, 또한 나는 그가 그의 개인적인 삶을 선보이는 방식에 정말 감탄했어요. 이건 레너드 코엔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담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저 37분 경과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 여담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 지금 현재 37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담은 이 여담은 또 다음 시간, 오늘로선 더 이상 녹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이제 시간은 많지만 더 이상 녹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담은 다음 주 주말에 이제 여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이 여담을 해서 이제 나무 읽기를 끝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예이츠가 쓴 그 시집이 서점에 나와 있으면은 그거를 구입해 가지고 예이츠 시를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녹화가 없습니다.